3년 전입니다. 층간소음으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경찰관이 그 대응을 잘 못했어요. 네. 올라갔다 내려오는 장면을 CCTV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경찰관들이 해임이 됐는데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 경찰관들 얼마 전에 항소심이 열렸어요. 네, 그런데 항소심에서 한 경찰관의 발언이 공분을 샀습니다. 흉기 난동에 부실 대응을 한 책임을 묻자 그럼 우리가 대신 찔렸어야 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경찰관들이 더 많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찰관들의 이런 태도 그리고 또 부실 대응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 이런 발언이 과연 적절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분노 유발자들 자세히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부터 화가 좀 나는데요. 인선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경찰이라는 분이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마음이 안타까운데 충격이죠. 이 네. 대신 찔리라는 게 이게 사실 이게 가해자를 제압해주고 이런 믿음이 있는 게 경찰이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 이게 경찰의 존재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결국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두 경찰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 직무유기죄 자체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징역형 자체는 최대치가 나온 게 맞는데요. 그런데 이 지난달 25일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두 경찰관의 선고 형량 원심이 파기되고 2심에서 더 늘어났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집행유예 기간도 늘어났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회봉사 명령 시간도 더 늘어났는데요. 1심에서는 이 120시간을 각각 이 두 경찰관이 사회봉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었는데 2심에서는 A 경찰관에 대해서는 400시간, B 경찰관에 대해서는 280시간의 이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네, 법원에서도 죄가 중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일부 경찰관의 그 안일한 태도로 인해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았습니다. 오늘의 분노 유발자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는요. 공권력에 난 구멍, 경찰의 부실 대응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층간소음으로 분쟁, 갈등이 빚어졌다고 그러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이 상황을 한번 자세히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 몇 달 전 이사 온 4층 거주자 이 C씨는요. 거의 매일을 망치 같은 것으로 아래층을 향해 두드리거나 소음을 내며 피해를 줬고요. 한 번은 피해 가족이 올라가서 항의를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C씨는 3층에 내려와 현관문에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소란을 피우는 등 이미 수차례 마찰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 층간소음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럴 때는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신고를 했죠. 무려 4번이나 신고를 하고 경찰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경찰은 이거는 단순히 윗집 아랫집 간의 이런 층간소음 분쟁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층간소음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폭행죄 아닙니까? 내 고막을 폭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층간소음 자체만으로 어떤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이 발생했어요 라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어떤 폭행행위나 뭐 서로 모욕이나 아니면 어떤 주거지 침입이나 이렇게 부차적인 어떤 범죄 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단순한 층간소음만으로 경찰이 개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갈등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터져버렸는데 그게 2021년 11월 15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날도 4층 가해자 C씨의 난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집 현관을 발로 차면서 택배를 집어 던지고 혼자 있던 20대 딸에게는
욕설과 소리를 질렀고요. 경찰에 1차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층간소음으로 여기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딸이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자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을 혐의로 고소 의사를 물었고요. 가해자 C씨에게 서해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앙심을 품은 C씨. 몇 시간 뒤 다시 3층에 내려와 난동을 부린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공포스러웠을 것 같은데 수차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난동을 하면 이 가해자를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1차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동했을 때는 단순히 이제 층간소음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안만으로는 어떤 형식적으로 형사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 C씨를 긴급 체포한다든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에는 조금 사안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결국 2차 신고 후에 상황을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경력 19년 차 경위 1명, 그리고 1년 미만의 순경 1명이 2차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삼단봉과 실탄, 권총, 또 이 테이저건으로 무장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현장에 파견된 2명의 경찰관 중 1명은 가해자가 이제 들을 수 있다라는 이유로 피해 일가 중에 남편만을 데리고 1층 현관으로 내려가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고소 관련 대화를 나눴고요. 이 피해 일가 중에 부인과 딸 같은 경우에는 상층, 집 앞에서 여경과 함께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3층에서 비명 소리가 났고요. 오. 이에 깜짝 놀란 남편과 경위 황급히 3층으로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네,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긴급했던 당시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성들이 내려가자마자 흉기를 들고 내려온 가해자 C씨가 부인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지금 일단 내려가고 네, 당시 테이저건으로 무장하고 있던 여경은 그 광경을 보고 내려오네. 선임이 있던 아래층으로 네. 내려가 상황을 설명하죠. 그런데요. 응? 보시는 것처럼 두 경찰관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 아래로 내려가 버리고요. 남편 혼자 사건이 발생한 3층으로 올라갑니다. 이후 현관문 밖에서 우왕좌왕하던 두 경찰관은 수분이 지나서야 3단봉과 테이저건을 들고 다시 진입하려고 하는데요. 그마저도 공동 현관문이 잠긴 상태라 바로 진입하지 못했고요. 다시 열린 현관문으로 보시는 것처럼 들어간 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고 3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저게 그때 뉴스에 고스란히 나와가지고 보는 사람들마다 정말 황당하다. 어떻게 저렇게 대처를 하느냐. 네. 저게 경찰관의 대응이 맞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관 2명이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내려갔죠. 모습이었고 네. 현관 밖으로 나와서 우왕좌왕하다가 현관문 열리고 현관문도 경비분이 와서 열어준 것 같은데 네. 그리고서 다시 올라가요. 이게 머리가 띵했어요. 저거 보면. 처음엔 무기를 챙기러 내려가시는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문이 닫혔어도 저는 멍하니 있지 않고 차를 유리를 깨서 들어가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을 것 같은데 이미 무장을 하고 출동한 상태였기도 하고 뭐 3단봉으로 제압을 하든 테이저건을 뭘 하든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희한해. 비명소리가 삑 났고 그다음에 여경이 내려와요. 네. 예? 악 소리가 났으면 뭔가 대응을 거기서 해야 되는데 내려와. 내려와요. 그리고 남편하고 경찰이 또 올라가잖아요. 남자 경찰이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는 그 남편분은 비무장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안 내려오는데 경찰 두로 탁탁탁 내려간단 말이에요. 네. 아니 경찰을 대동하고 같이 갔는데 나만 남았어. 네. 야, 그 남편은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특히 여경 같은 경우에는 3층에 누가 남았는지 알잖아요. 네. 피습을 당했던 아내가 있고 또 딸이 있었지 있어요.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뭐 경찰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더라도 이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딸에 대한 2차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 이걸 충분히 알았을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 경찰관 2명이 1층에서 우왕좌왕하던 사이에 이 가해자는 남은 딸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제 맨손으로 막 뛰어왔죠, 남편분이.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왔을 때 맨손이었습니다, 이 남편분은. 이제 맨손으로 이 가해자를 제압하려다가 이 손에 큰 이제 상처를 입었고요. 뿐만 아니라 딸도 이 7cm 가량의 얼굴에 깊은 흉터가 남을 정도로 결국 피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뒤늦게 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서 이미 기절한 가해자에게 테이저 사격을 하고 연행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결국 목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던 아내는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뭐 깨어났지만 한 살 아이의 지능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얼굴에 7cm 가량의 아주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네, 맨손으로 가해자를 직접 제압한 남편도 손 인대가 나갔고 이거 세 가족이 다 다쳤네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해 11월 30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일 출동했던 두 경찰관 해임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해임이나 이 파면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다시 경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경찰관은 해임 처분에 불복을 해서요. 해임 불복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이 되고요.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또다시 해임 처분 취소소송까지 합니다. 그런데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결국 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모르겠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저 CCTV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해임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언론에 공개됐을 때 국민들이 경찰을 어떻게 바라볼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차적인 잘못, 가장 큰 잘못은 가해자죠. 네. 가해자죠. 근데 저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출동을 했고 그걸 제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렇게 무능하게 대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이 파탄이 난 거 아니에요? 네. 네, 무능하게 대처한 건지 아니면 본인도 어떤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그렇게 했던 건지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검찰에서는 이 살인 혐의를 저질렀던 가해자에 대해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가해자에 대해서 징역 22년형이 선고됐고요. 담당 경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잖아요. 그런데 이 피해자 가족 측에서는 두 경찰이 실형을 피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결국 경찰 측에서 제가 패소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형량 자체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이 집행유예 기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 차례 논란이 됐던 것이 항소심 재판에서 이 두 경찰이 했던 발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면 피해자 대신에 우리가 흉기에 찔렸어야 됐냐? 라는 식으로 발언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찔렸어야 했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네. 경찰이니까 역할에 맞게 뭔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걸 바란 건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까지 거기서 어떻게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더 무겁게 내린 이유는 뭐예요? 지금 느끼시는 것과 동일한 네. 이유겠죠.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제 경찰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피고인들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도 늘리고요. 또 사회봉사 명령 시간 늘렸다는 것도 결국 경찰이라 하면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전 경위가 항소심 결과에 또 불복해가지고 결국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이 대법원으로 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CCTV에 너무나 고스란히 나와 있기 네. 때문에 예, 무장을 하고도 현장에서 우왕좌왕했던 그 모습 지금 봤고요. 이번에는 신고자의 핵심 정보를 놓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또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네, 지난 2021년 광명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밤 12시 50분 한 여성에게 112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 여성은 흉기로 위협을 받고 있으니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이에 경찰은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주소를 알 수 없었던 이 피해 여성은 잘 모르겠지만 광명이고 강땡땡의 집이라고 가해자의 실명을 거론합니다. 이후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즉시 출동하는 명령이 코드 제로를 발령을 했고요. 경찰관 5분 만에 그 사고 현장 근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신고했던 장소 자체를 특정하지 못해서 결국 50분이 지나서야 그 현장을 찾게 되는데요. 경찰이 도착해보니 이 피해 여성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이게 주소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누구의 집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 정보만으로 경찰이 장소를 특정할 수는 있지 않나요? 근데 경찰이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 가해자 땡땡 이 이름이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신고한 여성의 휴대전화, 이 GPS가 꺼져 있었던 탓에 이 상황실의 직원은 기지국가, 이 와이파이 위치를 통해서 얻은 이 장소의 위치를 전파했고요. 이 해당 범위에는 워낙 그 기지국이 넓기 때문에 660가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기약 없는 탐문 수사를 벌이던 이 경찰은요, 이 다시 신고 전화 내용을 확인을 했고 여성의 위치가 강땡땡의 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신고가 된 지 38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코드 재료를 발령하고 5분 만에 그 신고 장소 근처에 도착을 했어요. 네. 아, 이때 제압했으면 끝났어, 그죠? 네. 그러면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신고자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38분이 지났고 가해자 이름이 누락된 걸 그때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범인을 검거했을 때는 이미 그 신고 여성이 숨진 뒤였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5분 만에 출동한 지 5분 만에 검거를 했다 하더라도 물론 피해 여성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의 생존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걸 살려야 되는 게 경찰의 의무잖아요. 그런 점에서 경찰의 대처가 정말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이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접수 요원과 지령 요원이 업무 미숙한 상태여서 급하게 상황을 전파하려다가 벌어진 일로 보인다라고 입장을 내놨고요. 감찰을 해서 엄중히 문책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황실뿐이 아니고요.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관 등의 태도를 보면 또 화가 나는데 네. CCTV 영상 한번 보시죠. 자, 당시 영상입니다. 경찰관들이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 도착을 하는데요. 수색을 벌이는데 뒷짐을 지고 있어요. 어우. 그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신고를 받고 40분이 지난 후에도요. 다급한 기색은 뭐 전혀 보이지 않고요. 결국 신고 50분이 지난 후에야 피해 남성을 검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드 제로 상황이면 가장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화면상으로 보면 제가 산책할 때 저렇게 걷거든요. 뒷짐을 지고 그냥 정말 산책하듯이 네. 천천히 걸어가요. 그러니까요. 이 신고 내용 자체가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는 다급한 여성의 신고였잖아요. 그런데 그 신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가해자 이름도 누락이 됐죠. 또 출동을 했는데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정말 용납이 안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광명경찰서장은 사건 일주일 만에 유족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는데요. 당시 CCTV 논란에 대해서는 열심히 찾아다녔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서 손을 짚은 거지 뒷짐을 진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족들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이 당시 유족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사람들이 경찰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선한 경찰들이 같이 올라오는 거고 책임을 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급박한 현장에서도 침착해야 되겠죠. 근데 저게 침착한 모습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저건 그냥 골목에서 어슬렁대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해당 경찰관들은 뭐 징계를 받았을까요? 징계 처분에서 또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에 상황팀장 같은 경우엔 가장 가벼운 징계죠. 견책에 그쳤고요. 이 나머지 접수, 분석, 지령요원 등 3명은 불문 경고 조치. 이 불문 경고 조치는요. 경징계도 아닙니다. 그냥 앞으로 잘해라 라는 그냥 경고에 불과하다라는 점에서 징계 처분도 제대로 받지 않은 점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찰이 조금만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 정말 아쉬운 사건이죠. 2017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이영학의 여중생 살해 사건. 네. 이건 너무나 큰 사건이었는데 희귀병을 앓으면서도 선행을 계속해서 주목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두 얼굴 네.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끔찍했던 사건입니다. 그는 2017년 9월 딸의 친구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 및 시신 유기를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여중생 실종 신고 후 살해되기까지 1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경찰은 미흡한 초동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네, 2017년 9월 30일 밤 11시 20분에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면서 딸 A양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이제 A양 어머니가 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신고를 했는데요. 당시 경찰은 우선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 좀 해보세요 이러면서 좀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A양의 부모는 이 실종 신고 1시간 만에 이영학의 딸 B양과의 통화를 통해서 자신이
자신의 딸과 B양이 만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B양은 A양과 만났다 헤어졌다. 나는 이 친구의 행방을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결국 거짓이었습니다. 이영학의 딸 B양은요, 이 친구인 A양에게 영화를 보자라면서 집으로 놀러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 연락은 결국 아빠인 이영학이 시킨 거였는데요. 피해자 A양이 30일 낮 12시 20분쯤 이 집으로 찾아오자 B양은 자연스럽게 수면제 같은 이 음료수를 건넸고요. 잠시 후 A양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러자 B양은 아버지와 친구를 단둘이 집에 두고 외출을 합니다. 그동안 범행이 일어났고 밤늦게까지 친구를 만난다던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고, 그런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고. 맞습니다. 경찰의 이 실종 사건, 신고 접수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곳곳에 허점이 발견이 됩니다. 일단 9월 30일 밤 11시 15분경에 이 A양의 부모는 112에 딸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전화기도 꺼져 있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긴급 출동 명령인 코드 1이 발령이 되는데요. 하지만 당직팀은 출동하겠다라고 허위 보고를 하고는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A양의 어머니가 지구대로 돌아온 후에 딸이 마지막으로 만난 친구였던 B형과 통화를 하면서 이영학의 딸이라고 이름을 말했지만 이마저도 경찰은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에 10월 1일에 낮 12시 이후로 추정되는 시각 A양은 살해가 됐고요. 이후 영월에 있는 야산에 유기가 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밤 늦은 시각이 돼서야 범죄 연관성을 알아채고 5일 뒤에야 이영학과 그의 딸을 검거하게 됩니다. 그럼 신고를 하고 12시간 넘게 A양이 살아 있었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찰이 초동 대처만 제대로 했었어도 이 A양이 살해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당시 이영학은요, 자신의 아내의 죽음 관련해서도 수사선상에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양의 어머니가 결정적인 단서를 줬죠. 우리 딸이 이영학의 딸과 통화를 했고 같이 있었다. 이 통화 사실을 알렸는데도 경찰이 귀담아 듣지를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총괄인 이 중랑경찰서장에게는 나흘 뒤에 보고가 됐다라는 점이 드러나는 등 이 초동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경찰은 부실했던 그 초동 대처를 숨기기 위해서 탐문 수사 시간을 거짓으로 보고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동네 주변 CCTV를 확인해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경찰이 다녀간 흔적은 없었고요. 3시간 뒤 피해자 부모가 찾아와 CCTV를 확인하는 그 모습만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처도 허술했지만 이거 거짓말까지 한 거 아니에요? 네. 예. 결국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그 12시간 동안에 A양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하다가 살해까지 당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코드 1까지 발령을 했는데 경찰이 아예 출동조차 하지 않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정말로 저도 답답하고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당시 출동 지시를 받은 순경 D씨는 출동 지시 무전에 알았다라고 대답을 해놓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위 E씨는 소파에 엎드려 자느라고 무전 내용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순경들이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분명한 직무유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어린 여학생의 생명을 지켜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징계가 내려졌을까요? 네, 징계 처분은 됐습니다. 자체 이제 징계 조사 결과 이 초동 수사의 미흡함이 인정돼서요. 해당 경찰서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또 이 관련 경찰관 8명은 징계위원회로 회부가 돼서 정직 등 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 당시 당직을 서던 경위 이 씨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 정직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냈지만 결국 기각을 대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법원은 A양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요. 당시 재판부에서는 초기에 이영학의 딸을 제대로 조사했다면 손쉽게 이 A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텐데 이 경찰의 과실이 A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라고 재판부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국가의 100%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면서 그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을 했는데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정부가 1억 8천만 원을 유족에게 일단은 지급을 하고 이후에 징계받았던 경찰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왜 일본도에 그 쓰러진 동네에서 네, 40대 남성 휴대폰을 보니까 112가 찍혀 있었는데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누구나 112에 신고를 하고 거기서 즉각 출동해서 나를 구조해 주길, 대응해 주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좌절하고 더 이상 누가 112를 누르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오늘 드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장에서도요, 묵묵하게 그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경찰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분노 유발자들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부분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 법에는 사적 제재를 허용하지 않잖아요. 공적인 제재가 제대로 돼야만 더 이상 사적 제재 논란이 없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현재 112 신고가 들어오면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코드 제로인지 원인지 투인지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자의적 판단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고 정확하게 자의적 재량권의 범위를 좀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현장 대처를 제대로 못할 경우 징계의 수위를 정말 해임까지 높여서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해야만 이 부분이 다시 재범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노 유발자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